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누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누다심이십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네. 들어보면서 네.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얘기 나눠보고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명절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나서부터는 명절이 부담스럽고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큰 집에 가면 모두들 왜 이러고 있니? 계속 이러고 있을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인신공격까지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곤 하지만 또 변함없이 그런 말을 듣고 울적해지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네요.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커지곤 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후면 네. 설 명절이네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취조당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사연에서처럼 가족이나 친지들의 그런 덕담이 잔소리로 네. 다가올 수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명절 전후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소리, 간섭, 개입, 그리고 또 비교. 이렇게 하면서 최근은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직도 많이들 어렵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주저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도 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가족, 친척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혹은 간섭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앞서 이제 취업을 준비 중인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명절 스트레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이 남성 중심의 명절을 일단 지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시댁에 가죠. 네. 시댁에 가면 당연히 며느리들이 그 음식 준비, 그다음에 시댁 어른들 접대하는 거, 그래서 며느리들의 스트레스가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런데 아내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들도 그거 못지않게 마음이 편치 않죠. 마음이 편치 않죠. 네. 그리고 또 혹시 멀리 이동하시게 되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아내 눈치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길까 봐 이 전전긍긍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자녀들일 경우에는 학업, 그리고 취업,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스트레스, 그리고 또 시부모님들은 좀 편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시부모님이 그냥 며느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하셨지만 요즘엔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또 실제로 이 집안일을 요즘에는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오는데 또 며느리 눈치를 보잖아요.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분들도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했는데 야 너네는 내가 해주는데 네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그래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사실은 이 명절이죠. 총체적이군요.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좀 그렇죠. 이게 심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 속에 있고요. 네. 특별히 한국은 네. 그 중에서도 이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네. 그럼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에서 계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네. 만약에 무슨 뭐 고시에 합격을 했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으면 시골에 프랜카드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가 다 축하해 줄 정도로 서로 그렇게 남의 삶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그런 관심, 그런 어떤 개입은 사실은 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집단주의 그런 문화의 특성이 이 명절 때 또 제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뭐 걱정 그리고 염려라고 전하는 말들이 사실은 좀 상처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갈등, 상처의 이면을 좀 보면요. 예. 사실 명절에 만나서 어느 누가 뭐 음. 친척 어른들이 혹은 오랜만에 보는 조카한테 상처를 주고 싶고 하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음. 소통의 부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 조카한테 결혼해라, 취업해라라고 이 잔소리하는 그 친척 어른들의 마음 속에는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취업을 못하면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살까? 또 짝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런 어떤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야, 너 취업 언제까지 안 할 거야? 야, 너 뭐 결혼은 너 그렇게 해서 평생 혼자 살겠다?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그런 날선 표현들이 네. 사실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조카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삼촌 만났는데 삼촌이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계속 잔소리하고 네. 비난하고 이게 뭐 협박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또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네. 자기가 또 얼마나 또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 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러냐? 음. 라고 조카가 오랜만에 본 삼촌한테 또 대들고 그런 서로의 마음들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날선 표현들만 전달이 되는 점점 엇갈리네요. 그렇죠. 이 소통의 부재가 사실은 이 명절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 표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이 방금 앞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결국은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네. 그런 갈등, 그렇죠. 마음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가 취업을 못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창피하다가 아니라 야, 너 빨리 좀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래야 네 삶이 좀 될 텐데 내가 너 응원하는데 좀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마음인데 사실은 야, 너 취업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뭐 취업도 못한 뭐 루저라는 얘기인가? 왜 저 사람까지 나한테 이러지? 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역시 소통의 부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소통의 부재와 관련한 그런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뉴튼이라는 사람이 예. 한 가지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나오게 해서요. 제비뽑기를 시켰어요. 네. 제비 하나에는 듣는 사람, 영어로는 리스너, 네. 그리고 또 다른 제비에는 두드리는 사람, 태퍼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냐면은 그 심리학자가 태퍼한테 종이를 한 장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에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노래들 제목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태퍼가 딱 보니까 진짜 뭐 특별히 전문적인 음악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 같은 그렇죠. 거군요. 아주 대중가요, 뭐 어렸을 때 동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음악 제목들이 노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두드리는 자 역할을 맡으신 분은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하나를 속으로 따라하면서 책상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리듬만을 듣고 그 리스너, 듣는 사람이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먼저 연구자가 물어봤어요. 네. 맞추는 사람이 대략 몇 % 정도 맞출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한 반은 맞출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번 기자님도 우리 간단히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노래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네. 이거 진짜 다 아는, 거의 다 아는 노래인데 감이 안 오는. 감이 아예 안 오세요? 네. 소양강탄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몰라 이거잖아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야. 맞아요. 실제로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몇 퍼센트 맞출 거냐고 했을 때는 50%는 맞추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실제로 듣는 네. 사람, 리스너가 맞춘 비율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5%도 안 돼요. 네. 2.5%. 그러니까 무려 20배나 그래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 막 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요 당연히 상대방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뉴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지식이 없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생긴다. 이거를 가리켜서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의 저주. 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 왜 힘들어하냐?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 가르쳐 봤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너 이거 수학 이거 알아? 이거 구구단 배워야 되는데 구구단 배웠어? 구구단 배웠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자, 6, 7 뭐야? 기자님 6, 7 뭡니까? 6, 7은 40이요. 42잖아요. 네. 우린 딱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아이한테 6, 7 뭐야? 그랬더니 어? 그러는 거예요. 야, 6, 7 뭐야? 6, 7 어? 이러니까 제가 슬슬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올라오는군요. 왜냐하면 저는 42라는 답을 알고 있는데 아이는 그게 딱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왜 몰라? 이거 배웠잖아. 너 알아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점점 큰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혹은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나 동료한테 뭘 알려줬을 때 한 번 알려줬으니까 너 이거 알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는 건 본인인데 상대방이 모를 때 계속 좀 비난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많은 경우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저주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명절에서도 예. 야 내가 널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잖아. 예. 그럼 이거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들리는 거고 그리고 조카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이 힘든데 요즘에 네.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힘든 거를 알면서도 저런다. 근데 힘든 거를 아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지 삼촌은 모르거든요. 이런 소통의 부재들이 이 바로 명절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사실 이럴 때는 네. 아주 자세하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나의 마음을 자세하게 표현해라.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삼촌이 너 걱정하는 거 알지? 야 그러다 보니까 야 요즘에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며 야 네 생각 나더라. 네가 취업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좀 묻고 싶은데 너 어떻게 취업 준비 잘 되니? 라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삼촌이 나를 좀 비난하는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카 입장에서도 삼촌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요즘 친구들은 막 취업했는데 저는 취업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명절에 올 때도 사실은 이런 걸 좀 듣기 너무 걱정이 됐는데 삼촌이 그렇게 좀 저에 대해서 막 좀 압박하듯이 하니까 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 마음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앞서 그 시청자분께서는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네. 그 자리를 안 가거나 벗어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네.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명절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명절은 계속 오죠. 명절은 네. 계속 오고 계속 피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뭐 살면서 경조사 있으면 또 친척들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피하지 마시고 좀 연습과 준비를 하셔라. 그런 면에서 제가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스트레스 면역 훈련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면역 훈련이요? 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 훈련?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마이켄 바움이라는 심리학자가 정리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단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절 스트레스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럼 명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 가면 또 그 셋째 삼촌이 나한테 뭐 또 잔소리할 건데, 혹은 뭐 큰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면 네. 사실은 그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좀 통제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당황스러운데, 네. 내가 예상하고 가면은 그런 얘기가 오더라도 역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렇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좀 담담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셋째 삼촌은 분명히 나한테 다가온다고요. 그렇죠. 네, 준비를 해야죠. 네. 예측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실천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는 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 방법과 기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삼촌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좀 그 방법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자신의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한테 좀 먼저 물어봐라. 야, 너는 명절에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 잔소리할 때 너는 어떻게 대처를 하니?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많은 대처 방법들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있겠네요. 그렇죠. 또래들의 얘기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네. 하나는 첫 번째로 동선을 다르게 짜는 겁니다. 야, 명절에. 이거 명절에 동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삼촌을 피해 동선을 짠다. 네. 자, 그래서 야. 만약에 명절에 시작 때부터 끝까지 삼촌이랑 계속 있다. 네. 사실 이러면 삼촌을 계속 신경 쓰면서 계속 좀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명절에 3일 중에 나는 하루만 갈 거다. 그러면 삼촌이 언제 올지를 대략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네. 해서 삼촌이 안 오는 시간에 간다든지 아니면 삼촌이 피할 수 없는 새다 맞닥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너 취업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삼촌의 말에 그냥 대답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아들 있으면 아니 걔는 요즘 공부 잘해요? 이러면서 좀 질문을 넘기는군요. 넘기는 거죠. 그러면 삼촌이 야 너는 왜 네 얘기 하랬더니 왜 내 얘기를 물어보니? 그러면 아니 나는 삼촌 좋아하고 그리고 내 사촌 동생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왜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요즘에? 아이 때문에? 야 이거 뭐지? 훅 들어오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그냥 내가 당하지 말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표현을 해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삼촌이 야 너 취업 안 해? 그러면 아 삼촌 요즘 취업 어려운 거 알잖아요. 네. 삼촌 내가 취업하려는데 내가 좀 무슨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비가 내가 좀 부족해. 야 괜찮다 그거. 그러니까 삼촌 나 좀 취업 걱정되면 아 오랜만에 조카 용돈 좀 줘요. 뭐 얼만데? 요즘 학원비 삼촌 비싸. 50만 원 줘야 돼. 그러면은 없는 돈 주던지. 아야 몰라야 난 돈 없어. 그러면은 아이 그럼 삼촌 나 취업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삼촌이 뭐 알았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냥 내가 당하고 내가 정말 기분 나쁘고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능하면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좀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딱 그 명절에 가는 거죠. 참 명절을 앞두고 그런 준비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참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참 신선합니다. 선생님. 네. 네, 재밌네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면역 훈련은 꼭 명절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 이 기자님도 이제 직장에서 네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아우 허다하죠. 그렇죠. 네. 그럼 그때 한번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 반복하시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 통제감에 대한 느낌이 사실은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제감을 갖는 거 네. 중요하군요. 자, 이게 명절 전후라면 특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렇죠.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며느리분들, 네. 여성분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맞죠.
그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좀 해소 내지는 덜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가사, 그 음식 만들고 치우고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가능하면 남편을 네. 부엌으로 끌어들이는 거. 만약에 혹시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네네네.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자체를 좀 줄이는 거. 줄이는 거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근데 나 너무 힘들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니까 당신이 명절이 끝나면 나한테 선물 하나를 사와라.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요구하는 것. 내가 그걸 감수하니 보상을 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나를 좀 위해주거나 선물을 사오길 바라거든요. 지식의 저주입니다. 상대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굳이 부부 사이에 그거 해야 되느냐. 근데 엄밀히 말해서 부부는 남입니다. 남한테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거. 또 요즘에는 또 이 며느리들이 시댁 가서 힘들기도 하지만 사위들이 처가에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알고 뭔가 좀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아, 그러네요. 요번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못 보던 친지들을 뵐 수 있고 네. 어른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자리이긴 한데 모두가 좀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한 팁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겠나요? 저는 크게 이제 좀 어른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어디에서 좀 기사를 봤는데 지금의 20, 30대 청년들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른된 입장에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잔소리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잔소리보다는 힘들지 힘내라. 어깨 한번 탁탁 좀 두들겨주고 그리고 좀 용돈 좀 두둑하게 주는 거. 그런 거 딱 받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혹은 이모 고모가 잔소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등 한번 뜯어주고 용돈 주네. 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어른들이 옛날 방식대로 또 잔소리하고 비난하더라도 사실은 그 시대에는 그게 애정이었다. 그게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이나 개입을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좀 되물으세요. 좀 걱정돼서 좀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야 조카 힘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좀 그 어른들의 입에 듣고 싶은 말을 좀 입에다 좀 넣어주셔라. 그래서 좀 이번 명절은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다 자기 마음 상대가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그런 좀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이 서로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마인드온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